네, 지금부터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 대책위원회 간사 홍성국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세미나를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발제자와 토론자 그리고 귀빈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먼저 국민의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정면의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대요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이하 의뢰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는 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기관의 금융감독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다양한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대책위원회 김태년 위원장님의 모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민주당의 민생경제대책위원회 김태년 위원장입니다. 원래는 의원님들이 조금 더 많이 참석하시는데 우리 경제특위에서 이 토론회를 하면은 아마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오늘 참석이 조금 저조한 것 같습니다. 하나는 아시다시피 저희 당의 원내 지도부가 이제 선출돼서 새로 출범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당하고 그 5월 국회 일정을 아직 확정을 못 지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국회 일정이 지금 없는 거고 또 5월 초에는 그 지역구에서 아주 이러저런 행사가 아주 많습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이렇게 즈음해서 행사가 아주 많아서 아마 이 기회에 국회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이 기회에 지역 활동들을 의원님들께서 좀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실리콘밸리 은행, 크레딧 스위스 이런 대형 은행들이 파산했고 또 M&A 됐다 이런 소식들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또 오늘은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을 JP 모건이 인수한다. 라는 그런 또 뉴스를 접합니다. 사실 이 세계 은행들이 다 한 4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대형 은행들인데 36시간 만에 이 뱅크런이 발생하고 36시간 만에 망하는 그런 기막힌 경우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거의 없었던 일이죠. 그래서 이제 은행도 안전하지 않다 이런 또 불안감이 시장에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더욱이나 우리는 작년에 강원도의 김진태 지사 발로 해서 이 제2금융권이 직격탄을 맞은 바가 있고 아직도 그 여진이 해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곳곳에 위기 징후들도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PF 대출 규모도 걱정스러운데 최근 뉴스 어제 오늘 뉴스를 보면은 지금 연체율까지 급증하고 있고 카드론 같은 경우에도 거의 지금 연체율이 2배 이상 지금 증가했다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이 금융과 관련해서 또는 경제 전반과 관련해서 지금 어느 곳에서 내관이 지뢰가 터질지 모른다 이런 위기 상황이 우리를 아주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정확하고 기민한 그런 대책이 필요합니다. 아마 윤석열 정부도 뭐 이런 상황을 모르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저번에 발표한 금융안정 개정안을 보면 대출 규제와 대손 충당금 확대 같은 제1금융권 대책만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3월 28일에 금융위에서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어서 대손 충당금 적립률 상향을 발표하고 또 규제 차이 개선 방안 같은 시급한 현안은 4월에 발표하겠다 이렇게 미루어 놨는데 아직까지 지금 깜깜 무소식입니다. 이게 지금 행안부, 해수부, 산림청, 농식품부, 금융위 이게 관리 감독기관이 다 제각각이어서 어떤 제도 개선의 추진력이 모여지지 않고 있지 않는가 그런 또 생각도 듭니다. 상호금융업은 제1금융권과는 달리 우리 서민들의 다양한 자금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온 어떻게 보면 서민 친화형 또 지역 밀착형 그런 금융기관입니다. 특히 제1금융권 접근이 어려운 우리 일반 서민들에게 어떤 기회도 제공하고 또는 또 새로운 재기의 기회를 주는 그런 금융 안전망 역할을 지금까지 수행해 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상호 금융업계 본연의 역할을 훼손하지 않되 또는 그러나 또 위기 극복의 능력은 키워줄 그런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영한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장님 그리고 권양원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님이 오셨고 또 우리 서강대 이상복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께서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용섭 또 우리 서단법인 서민금융원 원장님께서도 우리 토론회에 함께 해주셨는데 오늘 좋은 이 정책 제안들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잘 받아서 거시적인 시각과 또 정교한 기술이 응집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 준비해 주신 홍성국 의원님과 오기영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위원이시고 국회 담당하고 계시는 정무위원회 소속이신 오기영 의원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다고? 직접 손 대셔야 될 분이라서. 오늘 이 세미나를 주최한 이유는 금리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난해 크게 오르고 떨어져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가장 큰 공백은 중금리 시장이 없다라는 거죠. 은행들은 아주 우량합니다. 그러나 또 저 끝단에 있는 금융기관들은 저축은행이나 카드나 이런 쪽들의 대출 금리를 보게 되면 거의 최고 이자율에 가깝고 또 불법 사기명도 판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전세 사기 사건에서도 나와서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 본질은 서민금융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뇌관처럼 잠재되어 있습니다. 큰 그림으로 이제는 아마 우리 상호금융기관들이 금융감독을 기존 금융기관들과 동일한 체계로 가져가자라는 논의가 사실은 수십 년 전부터 있었는데 지금의 우리의 경제 단계상 굉장히 절박한 시점으로 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김태현 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은 서민금융의 본래 기능은 매우 중요하거든요. 자본주의는 대형 금융기관으로 모든 것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건데 서민기관들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더 건전해야지고 그러면서 지역사회를 또 든든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들이 오랫동안 제기된 부분인데 바로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취지로 이 세미나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토론회 발제자와 토론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복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께서 발제를 맡아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 원장님께서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한재준 인하대 글로벌 금융학 교수님께서는 지금 오고 계신데 차가 좀 문제가 있나 봐요. 일산에서 오는데 굉장히 막히신다고 나중에 좀 소개드리고요. 이영한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권양원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상복 교수님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PPT가 있기 때문에 사진을 먼저 찍을까요? 네, 네, 사진을 먼저 찍고 하시죠. 오늘은 국회방송에서 지금 녹화를 하고 있어서 오세요. 오프라인은 손님이 작아도 훨씬 많은 사람이 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셔요? 같이 오셔요. 정신력 이리 와. 뭐 도장 이리 오세요. 금고연합회도 오셨다며요. 여기서 해는 거죠? 예, 안녕하세요. 너무 크구나 이게. 예, 발제를 맡은 서강대 로스쿨의 이상북입니다. 이 시간이 15분으로 제한됐기 때문에 그 핵심 이슈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주제와 관련된 법률이 그 5개 법률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정리하려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분량도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택했습니다. 제가 여기 오게 된 이유는 그러니까 3주 전에 이 책을 냈습니다. 신흥협동조합법. 이거를 냈다고 출판사에서 보도자료를 냈는데 그걸 보고 비서관이 연락을 했더라고요. 전문가이신 이상복 교수님이 오셔서 한마디 해달라. 신협법을 출간을 했는데 공평하게 농협법, 수협법, 산림조합법, 해마을금고법 5개를 비교 분석한 상호금융화법, 그게 아마 6월까지 다 출간이 될 예정입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가름했습니다. 지금 우리 홍성국 의원님이나 김태년 의원님이 그 부동산 PF를 말씀하셨죠. 왜 지금 이게 상호금융업이 문제가 될까요? 이슈가 왜 될까요? 부동산 PF 대출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상호금융업의 본연의 역할이냐, 이제 이런 논의도 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9년 12월경에 12월 말에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보면은 부동산 PF 대출 익스포저 및 잠재적 리스크에 대해서 이미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5월에 금융감독원의 자본시장 분석 보고서에서도 비은행 금융기관의 부동산 그림자 금융을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지 않습니까? 시간이 많이 흘러서 상당히 시장이 불안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동산 개발 사업이 시간도 장기간 소요되고 자금도 많이 들기 때문에 그 잠재적 리스크가 매우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PF 대출이
많이 일어난 이유는 상호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보험사, 증권사, 은행, 신용카드 회사, 할부금융사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이 부동산 PF 대출을 한 상황이 됐죠. 네, 그 정도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상호금융업이 뭐죠? 예, 그 전에 신협은 신용협동조합, 농협은 농협협동조합, 수협은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은 산림조합법,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보면은 이 5개 조합 또는 금고는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종류 이런 제목으로 신용사업, 경제사업, 공제사업, 뭐 복지사업, 부대사업 적게는 7개부터 많게는 한 20개 정도까지 사업을 할 수 있게 열거되어 있는데 그 여러 사업 중에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상호금융업이라고 합니다. 공제는 아시다시피 보험이랑 비슷한 거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보다는 신용사업의 그 리스크가 불거졌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상호금융기관은 상호금융업을 영위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고요. 사실은 신협 등 5개 상호금융기관들은 금융기관이라고 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감이 있죠. 사실은 이 5개 기관들은 협동조합이죠. 협동조합이요. 하지만 신용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상호금융기관 내지는 협동조합형 금융기관 이런 용어로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5개 법률을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는데 그 개별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개 법률에 공통점이 꽤 있지만 그 공통된 것 같기도 하지만 들여다보면 또 다릅니다. 또 다른 것 같은데 또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좀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그 아래 보면은 개별 목적 조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융 관련 법률들은요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뭐 모든 법들이 있죠. 신용협동조합법 등등 1조의 목적 조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5개 법률의 경우에는 약간 다르지만 협동조합, 협동조직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상호유대, 공용유대 그 구성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를 뭐 향상시킨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죠. 협동조직이 키워드겠죠. 예, 과연 이 목적 조항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을 영위했는가 이런 논의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다 아시다시피 동일 업무 또는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5개의 개별법을 들여다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공통점이 있는데 좀 다릅니다. 또 다른데 비슷해. 예, 상당히 헷갈리죠. 예를 들면은 신용사업의 범위도 같은 기관도 있지만 좀 다릅니다. 경제사업도 좀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지배구조 관련해 갖고 총회, 이사회, 임원, 감사 이런 용어들이 등장하는데 그 부분도 비슷한데 또 다릅니다. 규제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규제 차이가 발생하죠. 규제를 받는 쪽에서는 좀 불리하다고 생각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기관은 유리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법령의 유인 부분인데 아시다시피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하위 규정으로 유임을 합니다. 그런데 법률, 시행령 이 부분에서 특히 법률에도 있죠. 법률에 나와 있는 용어 중에 정관이라는 두 글자가 등장합니다. 조합, 금고, 정관에 유임을 하죠. 그러니까 정관에 상당히 자세한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중앙위 홈페이지 가면은 정관을 좀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정관례라고 있습니다. 정관례. 다시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은 신협은 표준정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농협은 정관례, 지역 농협 정관례, 지역 축협 정관례, 품목조합 정관례가 있겠죠. 수협은 지구별 수협 정관례, 업종별 조합 정관례,
수산업 가공조합 정관례, 산림조합은 그냥 정관례, 새마을금고도 그냥 정관례가 있습니다. 이 정관에 법률 또는 시행령에 나와 있는 법만 아니라 추가되는 사항도 굉장히 많고요. 사실은 이 정관례를 참고로 해서 각 조합이나 금고가 정관을 제정 내지는 개정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정관례의 경우에는 주무부처 장관이 작성 고시하는 행정법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배구조, 내부통제, 비과세 예금, 감독 검사 등을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은 내부통제 부분은 지배구조랑 같이 논의해야 되지만 별도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지배구조는요, 여러분들이 대강 아시겠지만은 뭐 금융에서 지배구조, 내부통제 부분이 최근 몇 년 전부터 라인펀드, 옵티머스 펀드 사태 관련해 갖고 논의가 있었죠. 내부통제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 뭐 제재해야 되느냐 이런 논의가 있었고요. 그 이전에 지배구조는 사실 상법이나 자본시장법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으로 넘어갔네요. 그 상법에 지배구조가 등장하죠. 지배구조 문제, 기관의 문제입니다. 첫째는 총회, 주주총회, 주식회사를 말씀드립니다. 주주총회. 그 다음에 이사회. 이사회는 임원으로 구성되겠죠. 그 다음에 감사. 다시 말씀드리면은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 이 주주총회의 지배구조와 매우 유사합니다. 그 신협, 농협, 나머지 기관들의 지배구조도 매우 유사하고요. 그 주식회사의 지배구조를 모델로 만들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배구조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전에 가장 전제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외형이 많이 성장했다는 얘기입니다.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금고. 그 외관상 볼 때 자산 규모가 3조 원 넘는 조합도 있습니다. 2조 원 클럽에 속하는 경우도 있고요. 1조 이상은 꽤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배구조는 그 성장하는 외형에 걸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지배구조 체계는 이미 오래전에 만들어진 규정들이고 그 외형 성장은 그거랑 관계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자산 규모 3조, 2조, 1조를 말씀드렸는데 도대체 조합이나 금고의 개수가 몇 개이길래 이 얘기를 하느냐 궁금하실 텐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신용협동조합은 올해 3월 말 작년 연말 기준으로 870개 정도 되고요. 농협은 유형이 세 가지인데 차이는 있지만 한 1,200개 지역 농협이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수협은 좀 적습니다. 수협은 한 140~150개 글쎄 그 정도 되는데 다만 지구별 수협 관련해 갖고 어촌계가 한 2,200개 어촌계가 굉장히 많죠. 그렇게 되어 있고 산림조합도 한 140~150개 그 정도로 알고 있고 새마을금고는 한 2,190개 100개 2,197개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충 이 정도로 제가 좀 정리를 했고요. 그러면은 3조, 2조, 1조 넘는 조합이나 금고들이 꽤 있을 수 있겠죠. 사실은 자산 규모 1조라는 얘기는 개별법에도 등장을 합니다. 참고로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산 규모 2조 원이 넘는 금융회사, 은행이나 대기업들이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몇 개쯤 되죠? 100개가 안 됩니다. 100개가. 아마 맞을 겁니다. 이게 100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산 규모 2조 원이 넘어가는 주식회사는 그 독점규제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별로 원치 않기 때문이죠. 예, 넘어갑니다. 지배구조는 총회, 이사회, 감사 이렇게 구성됩니다. 이사회는 임원으로 구성되겠죠. 쭉 여기 이제 조합장, 이사장, 그 여기 나와 있는 이 아래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5개는 있죠. 이사회 부분입니다. 이사회.
근데 용어를 정리하겠습니다. 신협에서는 조합원이 있고요. 조합원 총회가 있고요. 조합원을 대표하는 분이 이사장이죠. 조합 이사장입니다. 농협, 수협, 산림조합은 조합원이 있고 총회가 있는데 거기 있는 이사장이 아니라 조합장입니다. 새마을금고는 신협처럼 대표하는 분이 이사장입니다. 그래서 조합장, 이사장 이런 얘기가 나온 거고요. 또 하나는 5개 개별법에 약간 차이는 있지만 조합장, 이사장을 상임으로 하는 경우, 상임조합장, 비상임조합장을 두어야 하는 경우를 구별해 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임이사를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는 경우하고 임의적으로, 재량적으로 두어야 하는 경우도 구별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기 세 번째에 적은 이 이유는요. 두 번째랑 연결이 되는데 사실은 개별법에 보게 되면 있죠. 이외에 연임 제한한다는 규정을 일반적으로 두고 있거든요. 하지만 제가 알기에는 연임 제한 규정을 이외 제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서 중도 사퇴하는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이 연임 제한을 회피해서 거의 20년 동안 조합장을 하신 경우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상임 조합장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어떤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재임을 하느냐? 조합원들이 조합장을 선출하죠. 수표로. 그런 경우에 이제 조합원을 위한 배당을 많이 하면은 유능한 조합장이 되겠죠. 이런 부분이 좀 작동하는 거고 이거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합의 건전성은 좀 해칠 염려가 있죠. 이런 부분들은요. 건전성 규제 차원에서는 조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현재주 상임이사를 두고 있지만은 상임이사의 전문성 요건을 좀 더 강화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좀 제안을 하고 싶고요. 상임조합, 비상임조합장을 두는 경우에는 상임이사를 의무적으로 두어야 합니다. 상임이사가 전문성이 있고 비상임조합장이 전문성이 없다는 걸 반영하는 거겠죠. 어쨌든 법률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상임조합장을 두는 경우든 비상임조합장을 두는 경우든 상임이사의 전문성 요건을 좀 강화하고 상임이사를 의무화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신용사업을 하는 경우에 특히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총회 부분입니다. 이거 하나, 둘, 세 개는 총회입니다. 총회 개회 요건. 총회는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조합원 투표로 조합장이나 이사장을 선출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경우에는 준조합원이라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신협하고 새마을금고는 준조합원 또는 준회원이 없습니다. 이걸 한 뭉탱이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총회 개회 요건 같은 경우는 의결정족수랑 관련되는 부분인데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 출석한 사람 과반수로 결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일부 조합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 조합뿐만 아니라 이 조합원 수에 따라 갖고 규모가 적은 조합은 몇백 명 있을 수 있겠죠. 규모가 큰 조합은 몇천 명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표성을 좀 구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합원 수에 따라서 그런 조문들도 좀 있거든요. 다른 사항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봤고요. 현재는 조합원 투표를 현장 투표를 해야만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갖고 상법에 주총회 같은 경우는 전자투표제를 도입했습니다. 전자투표제를. 그렇기 때문에 현장 투표를 반드시 해야 되느냐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조합원들의 상당수가 직장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낮에 현장에 출석할 수가 없죠. 근데 전자투표를 하게 되면은 집이든 직장이든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현재는 뭐 학회 임원 선출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주식회사들 작은 회사도 그렇고 전자투표가 많이 도입됐기 때문에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해야 돼요? 이게 이렇게 되나? 예, 죄송합니다.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요. 예, 준조합원 부분을 말씀드리면은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경우에 두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조합원 어떤 조합 같은 경우는 조합원보다 준조합원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조합원은 출자를 하는 거죠. 주식회사를 치면은 자본 출자입니다. 하지만 준조합원은 자본 출자 의무가 없고요. 가입비를 내는 거죠. 권리나 의무는 조합원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조합원에게만 평등한 의결권과 선거권이 부여되죠. 준조합원은 의결권과 선거권이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준조합원에게 대표성을 어느 정도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아래 대의원회 같은 경우는요. 신용협동조합은 대의원회는 없습니다. 나머지 4개의 조합의 경우에는 대의원회가 있죠. 다른 경우에도 다른 업종의 경우에도 뭐 정부 공기업이나 뭐 등등의 경우에도 대의원회를 두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전자투표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식회사도 전자투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이때에 대의원회를 굳이 두어야 되느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대표성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전자투표를 시행하게 되면은 모든 조합원들이 다 투표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대의원회가 과연 필요하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내부 통제입니다. 내부 통제는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는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는 거. 그 다음에 주법감신 제도를 도입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제안을 한번 드리고요. 내부 통제 이슈는 관리 감독의 문제입니다. 내부에서 현재 보면은 신협 중앙회, 농수산조합 중앙회,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준법감신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산림조합은 안 두고 있는 것 같네요. 산림조합을 빼놓고 4개 조합은 4개 중앙회는 내부 통제 기준하고 준법감신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 이 부분 그 아래 보면은 상임이사, 상임감사 의미와 이렇게 적어놨는데 사실은 상임감사 부분은 앞에 지배구조 쪽에서 다뤄야 되는데 감사라는 지위가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내부 통제 쪽으로 옮겼습니다. 조합장 내지 이사장을 상임으로 두든 비상임으로 두든 상임감사를 일정 규모에 따라 의무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 조합 같은 경우는 일정 규모 이상 1조 원, 2조 원 아까 말씀드렸는데 준법감신 두는 게 좀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비교 그렇게 표시해놨는데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자산 규모 1조 원 이상의 경우에는 준법감신을 설치하게끔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외부감사 부분에 대해서 외부감사 대상 조합도 뭐 500억 원, 300억 원 이런 차이가 있고요. 5개 조합의 경우에 주기도 한 2년 정도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이 부분은 좀 단축하는 게 내부 통제 측면에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현재 보면은 그 주식회사 외부감사법이라고 줄여서 부르는데 그 적용 대상 기업이 상장 법인이 한 2,200~300개 그쯤 되고요. 비상장 법인이 한 29,000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호금융기관들도 경우에 그 조합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주기를 좀 단축하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칭 상호금융기관 지배구조 개선법을 적어봤는데 현재 금융기관들은요 은행, 증권사, 그 다음에 보험사, 여신 전문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카드사, 저축은행 일부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 규정을 보게 되면은 내부 통제, 주법감신, 총회 유사의 이런 부분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참조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조합을 대상으로 이 지배구조 관련 법률을 좀 제정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좀 추가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 통제 부분은 사실 내부 통제랑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건전성 규제 부분에서 여러 가지를 정리해 놨습니다.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생략을 하고요. 여유자금 운용 부분이 있습니다. 여유자금 운용. 여유자금 운용. 모든 금융기관은 대출을 합니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카드사, 한국금융사, 저축은행.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5개 조합들도 다 대출을 합니다. 그 전에 자금을 조달해서 자금을 운용하겠죠.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예금이겠죠. 예금 내지는 예탁금. 또 운용하는 방법 중에 가장 용이한 방법이 대출이겠죠. 대출. 이 상호금융 관련해서 조합들의 경우에는 대개 비슷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여유자금을 중앙의 예치, 금융기관 예치, 유가증권 매입 이런 식으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다음 페이지에서 보겠지만은 운용 인력이 제대로 확보되어 있느냐, 또 하나는 운용 인력의 전문성이 나름대로 있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부동산 PF 대출의 경우에는요 잠재적 리스크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일반 대출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사실은요. 프로젝트의 현금 흐름을 담보로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전문 운영 인력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여유자금 운영 부분은 마지막 부분에서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네 번째가 비과세 예금입니다. 조세 특례 제한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고요.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라고 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한 4꼭지, 5꼭지 규정이 되어 있는데 비과세 예금자뿐만 아니라 조합이나 금고, 또 중앙회 등등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다 동의할 수 있지만 이 비과세 예금 부분은 조금 문제점이 노정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원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 서민금융기관이고 지역금융기관이고 생활금융기관인 상호금융기관의 조합원들 또는 금고의 회원이 대부분의 서민이기 때문에 서민 재산 증식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지원하겠다 이런 취지였거든요. 하지만 이게 현재는 언젠가부터는 제도적인 취지가 조금 퇴색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갖게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조합원 숫자도 많이 늘어났고요. 그 뒤에서 보겠지만은 비준조합원 제도도 있고요. 준조합원도 꽤 많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예금이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했죠. 그 자산 규모가 큰 조합들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자금 조달의 한 수단인 예금을 통해서 이 크기는 증가했는데 자산 운용 수단은 거기에 맞춰 갖고 많이 향상이 됐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평소에 그 하던 일이 되게 대출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PF 대출도 일반 대출하고 다를 바 없다고 생각을 하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사실은 그 부분은 상호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저축은행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신전문 금융기관 중에 카드사나 할부금융사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전문 인력 확보 부분 이 부분도 좀 보강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자산 규모가 큰 조합은 대출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더욱더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그 비과세 대상이 준조합원까지 확대되어 있습니다. 조세 특례 제한법에는 조합원, 준조합원, 회원 이런 등등 법률 용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처음에는 한시적으로 도입이 됐고요. 일몰제로 도입이 됐었는데 95년도 표시를 해놨고요. 현재는 3년 정도마다 이게 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영구 제도화한 걸로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비과세 예금 중에 90% 이상이 정기 예금이 아닌가. 아마 90% 정도 될 겁니다. 이게 제가 파악을 해봤는데, 그러면은 예금하고 적금하고 다른 거는, 적금은 예를 들어 매달 조금씩 부어가는 거죠. 예금은 일시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인 가족이 다 성인인데 3천만 원씩, 3천만 원이 그 세제 혜택 기준이니까요. 1억 2천만 원 한꺼번에 예금하더라도 혜택을 주거든요. 그런 경우에 과연 서민 재산 증식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느냐? 오히려 부자들의 절세 수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정기적금에만 적용하는 게 어떨까, 뭐 말까 이런 좀 고민을 적어봤고요. 또 하나는 그 5개 조합들이 있죠.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내지는 비회원의 사업 이용 이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거는 준조합하고는 또 다른 얘기죠. 이 비조합원도 일정한 범위에서는 사업을 이용할 수 있고요. 이 사업이라는 게 신용사업도 포함되기 때문에 신용사업에는 대출이 들어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이 상당히 규모가 꽤 나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특히 이 부분은 이 부동산 PF하고도 연관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다가 적어봤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의 이게 이슈지만 감독 검사는요, 뒤집어 보면은 감독이나 검사는 사후에 당국이 또는 중앙회가 들어가는 거고요. 사전에는 규제죠, 규제. 그래서 앞에서 지배구조, 내부 통제, 비과세 예금을 들여다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5개 조합이 개별법을 들여다봐도 그렇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동일 기능인데 규제의 차이가 있고요. 신용협동조합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가 관여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래도 감독 검사를 받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농협, 농림부, 수협, 해수부, 산림조합, 산림청, 행안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농수산조합은 신용협동조합 95조에 의해서 농수산조합은요 신용협동조합으로 봅니다. 신용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감독 검사 규정도 그대로 적용되죠. 준용이 아닙니다. 그런 규정이 있어서 금융감독당국이 어느 정도 관여를 합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법 같은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이 관여할 수 있는 조항은 있는데 앞에 농수산림조합보다는 규정의 그 강도가 좀 약하지 않나 그런 느낌을 좀 받았고요. 예를 들어 행안부 장관이 뭐 금융감독원장이나 위원장인 것 같은데 뭐 검사 지원 요청을 한다 이런 규정을 본 것 같아요. 근데 지원 요청을 잘 안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그 또 하나는 주무관청 5개 주무관청이 중앙에 대한 감독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이 부분 상시 감독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이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부분은 조합에 대한 중앙회의 감독 검사입니다. 상시 감독, 상시 검사를 하고 있는지 사실은 중앙회가 조합이나 금고에 대한 감독 검사는 자율규제 기능이거든요. 이게 제대로 일어나는지 언젠가 제가 작년 연말인가요 보도를 봤더니 조합이 중앙회에 반기를 들었다 이런 글귀를 봤습니다. 이거는 법을 공부하는 제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지도 내지는 지시, 심지어 어떤 경우는 명령, 감사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은 부당한 감독이나 검사가 아니면은 지켜야 되거든요. 조금 이 중앙회 조합에 대한 검사, 감독, 검사 기능을 좀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해외 사례 같은 경우는 다른 분이 토론문에서 좀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영국, 제가 아는 거는 영국, 캐나다, 일본 등등은 좀 다르게 상호금융업의 특성을 고려하고 반영한 단일 금융감독청인가요? 이런 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좀 지연됐는데 여기까지 하고요. 이따가 질문 있으시면은 나중에 답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복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주 거의
상호금융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과 정리를 해주고 문제 제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마이크를 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 원장님께서 맡으셔갖고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한재준 교수님이 좀 늦으셨는데 도착하셨다고 인사드립니다. 네. 네, 이상복 교수님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상호 금융 5개 기관에 대한 어떤 규제 차이 부분에 대한 연구는 그리고 통합에 대한 노력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2013년도부터 상호금융 정책 협의회라고 하는 형태로 그렇게 오랫동안 그 지속적으로 해왔던 그 주제인데도 불구하고 교수님께서는 아주 그 이슈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전곡을 이렇게 찌르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나중에 제도 어떤 개선에 반영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제 소개가 늦었는데요. 저는 저기 그 사단법인 서민금융연구원의 그 안용섭 원장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어떤 그 뭐 김태년 국회의원님이나 홍성국 의원께서 이 그 주제를 발표하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하셨기 때문에 저는 진행을 위주로 하겠습니다. 단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시간이 예상보다 상당히 지연이 되는데 이렇게 흘러가도 되는 건지 우리 당국자의 일단 의견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괜찮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내용이 더 가급적 좀 이렇게 좀 압축해서 네. 말씀해 주고 또 다 이해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예, 중복 안 되게 알겠습니다.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이 교수님의 말씀은 그 상호 금융에 대한 어떤 그 정체성에 기반해서 동일 규제, 동일 업무, 동일 규제라고 하는 기본 원칙에 입각해서 이 규제들이 과연 그 정체성을 반영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런 그 규제들이 합리적이고 그 각자의 어떤 차별적인 어떤 그런 차이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규제들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따가 그 질문은 또 받기로 하고 시간 관계상 다음에 인하대 글로벌 금융학과의 한재준 교수님을 모시고 금융감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체제 개편 과제에서 발표를 듣겠습니다. 예, 저기 인하대학교 한재준입니다. 그 배포된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쪽부터인데요. 뭐 일단은 간단하게 제 그 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뭐 지금 사실 이제 새마을금고 사태가 나서 더구나 이슈가 된 것 같은데 감독 강화는 당연히 필요하고요. 중앙회, 각 중앙회가 하는 기능 중에 제가 이제 4가지를 언급을 제 거에선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감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엉켜 있다 보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서 그 기관 내에서라도 최소한 파이어월을 설치해서 조직을 분리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기사 같은 데서 이제 관심 있어 하시는 금융감독원으로 감독 이관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은 이제 반대고요. 뭐 많은 분들이 반대이실 것 같은데, 그 사실은 이제 이상복 교수님 발제에서 비과세가 이상하다라고 했지만 비과세라는 게 있는 게 사실 관계 금융을 하는 서민 금융 기관이라는 취지에서 사실은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점에서 지금 이제 통합금융감독원에 맡길 경우에 이 취지가 무색해질 우려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해외 사례 중에 제가 이제 미국 케이스를 가져왔는데요. 미국은 상호금융감독청이 따로 있습니다. 별도로. 그래서 저희도 이게 어렵겠지만 5개 부처에 있어서 어렵겠지만 그쪽으로 이관하는 게 어떨까, 그다음 한다면 총리실 산하로 하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취지를 담았습니다. 제 자료를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쪽을 보시면 그 새마을금고 금융감독상의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원래 있는 각 개별 조합의 규정을 읽겠습니다. 새마을금고 중요한 게 행안부가 뭐뭐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금융에 해당되는 신용공제 사업은 금융위와 협의하여 감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지는 제일 약합니다. 문구를 보시면 알겠지만 농협수협으로 가면 이 문구가 그대로 있고요.
농림부 해수부가 포괄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신용사업은 금융위와 협의하여 감독하되 좀 줄였지만 같습니다. 다음에 금융위가 농협, 수협, 은행이 들어있긴 하지만 포함해서 경영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직접 감독 명령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마지막 신협입니다. 제일 강합니다. 뭐 다른 거 다 차치하고 금융위가 소관 부처다. 그러니까 금융을 담당하는 데가 소관 부처입니다. 그래서 문구는 이제 비슷하게 했는데 신협이 제일 빡세게 쪼임을 당하고 있고 제일 어렵다고들 아마 많이 불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규제 차익은 이 구절 3개를 보시면 차이가 있고 새마을금고가 당연히 감독이 이 문구에서 의미하는 거지만 시행령으로 가면 더 당연히 또 차별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일단 법상에서 일단 차별이 있고 새마을금고가 제일 약해서 지금과 같은 사태가 날 소지는 새마을금고에 항상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제가 이제 중앙회의 기능이 여러 가지 있다는 게 저는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상호금융권의 중앙회는 신협도 그렇습니다만 여러 가지를 수행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감독권이라는 게 이걸 다 수행하다 보면 어렵다는 얘기인데요. 중앙회 기능 중에 보면은 일단은 정책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 공제, 신용이 은행이고 은행의 대출이고 공제가 보험 상품입니다. 그 외에 각 중앙회는 신협을 제외하고서는 각 부처의 경제 사업을 지역 뭐 농협 조합원에 대해서, 수협 조합원에 대해서, 산림조합 조합원에 대해서, 행안부는 마을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중앙회가 정책을 집행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제가 보유 자산을 띄고 감독 기능을 수행하는데요. 우리나라 금융 당국도 정책을 하는 금융위원회하고 감독을 하는 금융감독원이 분리돼 있어서 서로 충돌하는 문제도 있지만 견제와 균형이 되는데 중앙회가 정책과 감독을 같이 하는데 사실은 견제라는 게 되기가 어렵죠. 내가 정책을 하다 바로 다음번에 내가 감독을 할 건데 그런 이슈가 있고요.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중앙회가 보유 자산을 운영합니다. 중앙회가 자산을 운용하는 거에 별로 그 포커스를 안 두셨을 수도 있는데 부동산 PF가 각 개별 조합이나 금고가 하지만 중앙회도 많이 들어갑니다. 중앙회가 들어가는 이유가 아까 나왔던 비과세 예금하고 관련이 돼 있는데요. 비과세 한 3천만 원 예금에 대한 비과세 때문에 상당 부분 예금이 들어오지만 이것을 대출할 능력이 없습니다. 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원래 출신지가 지방이었어도 아마 다 서울로 오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아는 상호금융권은 지방의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만을 상대로 하는데 이분들이 예금을 하지 대출을 받을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중앙회가 대출을 합니다. 서울에 있는 중앙회가 대출을 해서 은행권 같은 경우는 예금보다 대출이 많은 게 문제인데 여기는 뭐냐면 대출이 너무 적은 게 문제입니다. 각 조합은 예금을 받은 다음에 중앙회에 다 싸주면 중앙회가 자산 운영을 하는데 수익이 높은 데가 PF거든요. PF에 들어갑니다. 모든 지금 5개 중앙회가 아마 산림조합 정도 빼고는 산림조합하고 수협 빼고는 들어가 있을 텐데 아마 그 MG가 좀 컸던 것 같고요. 제가 그래서 MG 측을 알만한 분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다행히 브릿지론에는 많이 들어가지 않아서 기자분들이 의심하는 것보다는 좀 우려를 놓으셔도 될 것 같긴 해요. 브릿지론은 깨질 가능성이 높지만 그 다음 단계로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물론 자료를 알지는 못하고요. 또 이제 금감원 쪽에 아는 지인을 물어보니까 당연히 아까 문구에 듯이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금감원은 아는 게 없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사태가 나서 받았는데 지금 금융위와 협의하여 감독을 하기 때문에 협의를 해야지 감독을 할 수 있고 금융위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금융위가 금감원에 지시해야 들어갈 수 있고 금융위는 같은 부처 중에 행안부에다 그렇게 뭐 우리 감독하겠다라고 요청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앙회가 감독을 전담하는 상태고요. 우려하시는 것보다 전 나을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감독의 사각지대는 그래 충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부처 간의 이해 충돌 때문에 안 된다면 각 그 조합별로 파이어원을 설치하고 저는 좀 분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 제가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쭉 밑에까지 왔는데요. 분리도 분리지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자분들도 사회부에서 경제부로 뛰시고 또 뭐 다른 걸로 뛰실 땐 처음에 어렵지 않습니까? 똑같은 일이 여기서도 발생하는 게 중앙회 내에서 자리를 바꾸는데 내가 자산운영 PF 운영하다 갑자기 감독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정책을 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앙회 인원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전체 그 아까 이상복 교수님이 조합을 다 세셨을 텐데 그 숫자에 실제로 여러분이 아는 조합은 더 많은 게 조합별로 지점을 또 서너 개씩 갖고 있습니다. 거기를 어떻게 감독을 하겠습니까? 사실상.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대안으로 그 뒷페이지인데요. 은행연합회하고 신용정보원도 파이어월을 설치해서 조직을 분리했습니다.
그 신용정보원이 CB라고 크레딧 뷰로의 센트를 저희가 이제 PCB라는 걸 맞는데요. 분리를 했습니다. 조직을 분리했고요. 저는 그래서 만약에 부처 간의 이해 조절이 안 된다면 이렇게 감독 조직을 아예 분리를 해라. 그래서 감독하는 쪽은 감독을 해야지. 왜냐하면 제가 한 달 전에 부동산 PF를 갖다 승인했는데 내가 감독에 왔어. 이걸 어떻게 철회하라고 해요? 내가 한 일을 부인해야 되는데 인사 관련 그렇게 나는데 예를 들자면 그런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서민금융진흥원하고 신용회복위원회도 원장은 겸임하지만 분리돼 있습니다. 분리된 이유가 신용회복위원회는 연체자를 구제해 주는 거고 서민금융은 돈을 빌려주는 데입니다. 그럼 빌려주고 연체가 나면 내가 빌려주고 내가 구조조정을 할 수는 없으니 사실은 똑같습니다. 빌려주는 게 자산 운용이거든요. 은행이 빌려주는 게 자산 운용이에요. 그래서 서민금융진흥원하고 신용회복위원회도 분리가 돼 있는데 왜 못합니까? 당연히 중앙회가 그런 걸 한다면 감독을 띄어야 되고 그래서 해외 사례에서는 분리가 돼 있습니다. 뒤에 이제 미국의 예인데요. 미국에 보면 NCUA로 일반적으로 해석이 연방 신용협동조합 감독청으로 돼 있는데 신용협동조합이 크레딧 유니언입니다. 유니언이 사실은 저희가 말한 코옵 그 협동조합을 COOP로 하든지 유니언으로 하고요. 크레딧에 대한 협동조합입니다. 그래서 감독청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독청에서 하는 게 예금보험기금하고 감독을 같이 합니다. 한국에서는 사실 좀 웃기는 건데요. 재밌는 현상이 뭐냐면 모든 상호금융권을 제외한 모든 그 조합들의 예금보험기금은 그 여러분이 아시는 증권이건 보험이건 은행이건 저축은행이건 우리나라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데요. 상호금융권은 여기에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각 중앙회가 예금보험기금을 운영을 하는데 사실은 자기 예금이 부도가 나면 국민은행이 부도가 나면 국민은행이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예금보험공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여기는 제가 만약 새마을금고만 넘어해서 그런데 만약 농협이라고 할게요. 농협에서 예금을 해서 부도가 났는데 농협이 다시 그걸 예금 보장을 해줘요. 이런 게 지금 웃기지 못할 일이 사실 벌어지고 있는 문제가 있어서 사실 이것도 떼어내야 되는데 감독청이 분리가 되지 않아서 생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러면 뭐 규모가 작으니까 무시해도 되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22년 말 현재 새마을금고 자산이 280조입니다. 그래서 제가 숫자는 뭐 다 집계는 안 해봤지만 저도 이제 통밥이 있으니까 계산해 보면 아마 1,000조 원 안팎일 걸로 보입니다. 상호금융권이 1,000조 원은 남의 돈이 아닙니다. 지금 자영업자 대출이 1,020조 원이라고 해서 난리가 났는데 1,000조 원이 지금 대출이 나가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감독권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감독을 통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건 뭐 다들 아시겠지만 너무 어렵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한 이 통합이 금감원으로 가는 건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독 정책 관련 일을 한 교수로서 상호금융권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동조합, 사회적 연대, 밥숟가락이라고 지금은 통용되지 않지만 관계금융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걸 금감원이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은행의 연체율을 1% 미만으로 관리하다 보니 지금 사실 은행권 연체율이 0.3%입니다. 굉장히 건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냐면 신협도 그렇고 다 3, 4% 내외로 관리를 해요. 근데 관계금융이라는 건 연체가 나더라도 견딜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연체를 일으키면서 대출을 해줘야 그 담보를 제출할 수 없는 사람이 대출을 받거든요. 근데 금감원이 하면 하나의 잣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수능을 말씀드리면 다 서울대 갈 거 아닌데 킬링 문제 때문에 다들 죽어나잖아요. 똑같은 문제가 있어서 저는 감독원이 하는 게 아닐 거란 생각을 하고 다양한 채널의 유지 차원에서 사실은 별도의 감독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페이지 내용을 제가 이제 하나의 금융잣대 사용 시 문제점 했는데 그걸 세상은 다양하고 만약에 감독원이 같이 하다 보니까 지금 뭐냐면 대부업마저 요즘은 담보대출을 해요.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은 대부업도 안 가고 불법 사채업자로 가죠. 상호금융권을 감독원으로 집어넣으면 그런 일이 저는 충분히 유사하게 더 생길 거라고 봅니다. 다음에 그러면 감독원 안 가면 다 놔두지 왜 그러냐라고 하는데 생각해 보시면 은행도 대형 은행을 사용하시는 게 편하잖아요. 금융에서는 규모의 경제가 있습니다. 감독도 인프라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는 규모의 경제가 필요해서 산림조합 정말 작거든요. 새마을금고 좀 큰데도 사건이 났고 신협은 좀 더 새마을금고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감독 인력 띄어내봐야 몇십 명 아닐 겁니까? 뭐 큰 데가 100명 정도? 요걸 다 통합해야 한 4, 500명 될 것 같은데
그 정도 인원으로 감독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면 감독상에서 규제 차익 같은 것도 상호금융권 내는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사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기재부를 요구를 하지만 우리나라 300개, 진짜 공기업은 한 30 몇 개인데요. 공기업 유사기관까지 해서 기재부가 전부 예산, 인사, 평가를 담당합니다. 기획재정부가. 그러면 총리실에다 정불만이시라면 감독기구를 상호금융감독청을 별도로 띄고 감독만 하고 정책은 하고 싶은 대로 지금처럼 경제사업, 신용사업, 공제사업 하되 감독은 이쪽에다 위탁을 주는 거죠. 어떤 의미로.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규제 차이와 규제 차익이라고 하는 게 규제 차익 그러면 규제 차익이다 이렇게 이해를 보통 하게 되는데 이게 그러면은 규제 차이로 인해서 이익을 받는 데와 불이익을 받는 데가 어디냐 이런 것이 이제 대두가 되는 거겠죠. 5대 상호 금융권 내에서도 그렇고 뭐 이웃 또 저축은행과 뭐 대부업도 그렇고 이런 어떤 통합이 맞느냐 아니면 그 차별이 맞느냐에 대한 어떤 문제로 귀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 한 교수님께서는 하나의 어떤 그 차별성, 특수성, 정치성을 감안해서 그리고 서민에 대한 어떤 금융에 대한 그리고 경제 사회 문화적인 지위 향상을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독자적인 어떤 감독청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거버넌스의 문제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 이슈에 대해서 전문가이신 이영한 교수께서 내부 통제에 대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예, 토론을 맡은 서울시립대학교 이영한 교수입니다. 일단 이제 아까 우리 이상복 교수님께서 상호 금융기관의 이제 내부 통제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시면서 법률적인 체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도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지금 이제 일반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내부 통제 관련된 법령과 규제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기관 지배구조법에서 내부 통제의 기본 요소들에 대한 내용들을 쭉 두고 있고 또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이제 내부통제위원회라든가 또는 내부 불안전 판매와 같은 이제 그런 규제에 대한 내용들을 두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내부통제위원회, 감사위원회, 이사회의 책임 범위를 명확하게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리고 또 주식회사의 경우에도 이제 외관법에서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대한 내용을 두고 있고 그렇게 원래 우리가 이제 내부 통제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는 굉장히 오래 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또 논의가 되고 있었지만 실제로 이게 가동되기 시작한 거는 이런 각종 법령에서 내부 통제 시스템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두고 또 근거를 두다 보니까 또 감독과 규제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이 법률적인 근거를 두어야 된다는 이 교수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이 법률에 담아야 될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준비한 문건은 그런 것이었는데요. 이제 이 내부 통제 시스템은 사실은 중요한 것이 완전성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느 한 요소, 예를 들면 그 이사회의 어떤 기능에 대한 부분만 중요하다든가 또는 그 소비자 보호에 대한 부분만 중요하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전체적인 완전한 그런 프레임워크로 물샐 틈 없이 이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만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상 이 내부 통제 시스템에 대해서는 어떤 개념적 틀들이 이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 이제 금융회사의 내부 통제 시스템의 이제 프레임워크는 이제 그 BIS 국제결제은행에서 제공하는 이제 그 은행 내부 통제 시스템 프레임워크, 이제 바젤 프레임워크가 이제 대표적인 프레임워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이제 그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상호금융업이 부족한 부분이 뭐가 있을까를 좀 정리를 해왔는데 이제 지금 그런 것들을 다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이 중에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바젤 프레임워크에서는 보면은 경영 감독과 통제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나 경영진이 내부 통제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진다. 그리고 이사회와 경영진은 내부 통제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해야 되고 포괄적인 책임을 진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인지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상호금융업의 경우에 약간 그런 부분이 부족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이제 그 발표에서도 잘 말씀하셨다시피 이사회나 경영진이 관할하는 금융업의 규모가 각 그 중앙이나 또 단위 조합마다 좀 다르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중앙회가 굉장히 컨트롤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에 보면은 각 지점의 경영진이 각 지점의 내부 통제 시스템까지도 책임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그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러나 이제 이거는 아까 이 중앙회가 이 내부 통제에 대한 부분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각 단위 조합하고 지점과의 그 내부 통제 시스템에 대한 구축과 운영에 어떠한 역할을 부여하고 책임 범위를 어떻게 질 것인가를 이 규제와 제도에서 명확하게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위험과 식별의 평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제 이 금융기관이 관련된 모든 위험을 제대로 식별하고 그 다음에 통제되지 아니하는 새로운 위험이 발생했을 경우에 내부 통제를 수정하는 그러한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상호금융업의 경우에 이제 과연 어떠한 그 위험이 가장 중요할 것인가를 우리가 식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이제 금융기관이지만 규모가 영세하기 때문에 유동성 위험이라든가 금리 변동 위험 같은 것에서 취약할 수가 있고 특히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 우려가 되는 것은 이 직원들의 금융상품 판매 역량이 충분한가 이게 이제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조합이 이제 단위가 작다 보면은 그 직원들의 전문성에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새로운 상품 출시에 있어서 불안전 판매 같은 소비자 분쟁 위험들이 존재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교육 훈련 전문성 제고를 위한 통제 절차가 반드시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통제 활동과 이제 직무 분장인데요. 이제 과연 그러면 실제로 통제를 어떻게 할 거고 직무를 어떻게 분리할 거냐. 사실은 이제 내부 통제 시스템에서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꼽으라고 그러면은 직무 분리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해상충이 이해가 이제 상충이 발생이 안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협잡이 일어날 수 있고 그로 인해 가지고 내부 통제의 그 횡령이나 배임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이해 충돌이 됐을 경우에 신중하고 독립적인 모니터링을 받는 체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다만 이제 고민스러운 것은 이제 협동조합이나 새마을금고 같이 이제 운영 단위가 영세하다 그러면은 이제 당연히 직무 분장이 좀 어렵겠죠. 그래서 아마 이거를 규제 영역에 두지 않을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직무 분장을 포기하고 수익성을 더 추구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하는 영역에 대해서 직무 분장과 내부 통제에 대한 설정은 비용 상승이 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구축과 운영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정보 및 의사소통인데요. 이제 이 내부 통제 시스템이 이제 요새는 내부 회계 관리제도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각 기업들이 그냥 뭐 제도하고 어떤 규제 또 규정만 만들어놔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정보 관리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정보 관리 시스템은 투자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상호 금융기관의 경우에 이제 또 어떤 그 재원의 영세함 때문에 내부 통제를 위한 적절한 정보 관리 시스템에 대한 투자가 어려울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는 정책과 지침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감독 및 뭐 결함에 대한 시정에 대한 규제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 법령, 이제 금융기관 지배구조법,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대부분의 조합이 포함됐다는 소식은 제가 들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또 관리 감독이 또 강화가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외부 감사에 대한 또 이상복 교수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상호 금융기관이나 또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이 다 이제 외부 감사에 대한 기준이 상이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은 최소한 매년 받아야 되지 않는가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그 금융회사별로 요즘에 특히 그 금융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이게 은행, 뭐 증권사, 뭐 보험사, 뭐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 할 것 없이 모든 금융회사에서 지금 금융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금융사고가 그러면 어느 기관에 상대적으로 많이 일어나느냐? 그거는 저희가 이제 연간으로 분모를 자산으로 보고 분자를 금융사고액으로 봤을 때 어느 기관이 가장 많은가? 이 통계는 제가 뭐 최신 정보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이런 어떤 그 통계가 사실 공시돼야 되고 투명하게 돼야 됩니다. 사실 비교 가능하다 하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금융회사가 사실 레퓨테이션 신용을 먹고 신용을 잃을 경우에는 갑자기 그 뱅크런이 생긴다고 하는 사실 금융산업의 특성이기 때문에 이런 그 실질적인 어떤 금융사고가 얼마가 나고 있고 기본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공시가 돼야만이 이 굉장히 어떤 또 투명한 그 출발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영환 그 교수께서는 기본적으로 바젤에서 3개의 어떤 목표, 내부 통제의 목표, 그 다음에 그 5개의 어떤 구성 요소, 13개의 준칙을 그 마련하셔가지고 이런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상호 저축은업권을 들여다 보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의 그 이슈 중에 감독을 어디서 하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하고 관련된 어떤 그 현행의 행정 조직과 그에 대한 어떤 해법을 통해서 아마 권향원 교수께서 그 방법을 제시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토론을 맡은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권향원 교수라고 합니다. 발제 자료 120페이지와 121페이지를 보고 좀 간략하게 요점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발표 토론 내용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는데요. 그 주요 내용이 아마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상호 금융업에 대한 뭐 규제 사각지대 혹은 규제 차익의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어떤 내용으로 그 제도적 맹점들을 채워갈 수 있는지 법률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하나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오늘 제가 발제가 아니고 그냥 토론으로 말씀드릴 관리 감독 체계에 관련된 이제 구축에 대한 이슈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한재준 교수님께서 토론문 발제하시면서 아마 언급을 얼핏 주셨는데요. 그 어떤 독자적인 상호 금융업 관리 뭐 가칭청 을 신설해서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는 안 같은 것들 이제 아이디어로 제안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 이제 행정학자로서 정부 조직에 최근 논의되고 있는 유사한 논의들을 어떤 사례로 다른 근거 사례로 또 시의성이나 혹은 뭐 적정한 방안들 또 대안들이 있지 않을까 같이 논의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인데요. 첫 번째 이슈는 상호 금융업을 어떻게 볼 거냐라는 이슈입니다. 어떻게 보느냐 이슈는 이제 상호 금융업을 다른 금융업과 유관된 하나의 금융업으로 묶어서 같이 통합 관리 감독을 할 것이냐, 아니면 두 가지를 이렇게 가름맡아서 나눠 두되 5대 상호 금융업 직종들을 묶어서 별도의 체계로 관리할 것이냐라는 이제 범주 레벨의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오늘 발제 내용에서는 그 후자 쪽에 방점이 찍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호 금융업이라고 하는 업무, 그러니까 폴리시 도메인에 대한 독자성을 인정하되 그것을 이제 별도로 관리 감독할 체계를 구성해야 된다라는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논의는 120페이지 제 발제문 윗단에 있는 지금 논의나왔던 내용으로는 특정 부처로의 일원화가 주된 골자로 논의가 됐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접근 방법은 이렇게 펼쳐져 있는 또 다른 부처들에 나눠져 있는 규제 감독 권한이나 혹은 관리 감독 권한들을 묶어서 하나의 부처로 이제 일원화해 주는 거죠. 이렇게 통합해서 일원화해 주고 근거 법령들을 정비하기에 앞서서 기본법을 마련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시면 이제 주무부처 A가 그것을 가져가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러한 접근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
일원화된 부처가 하나의 특정 부처가 명확하게 관리 감독을 하고 또 기획 정책들을 운영하기 때문에 굉장히 통솔 범위가 명확해지는 장점이 있는데요. 단점으로는 지금도 이제 청단위 조직의 논의가 나왔죠. 근데 이제 청조직에 그 흔히 이제 우리 정부 조직 체계도를 쭉 보면 이제 청조직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새로운 기구 신설이나 이게 유사한 문제들 해법으로 청조직 신설이 어떤 또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흔히 보시면 뭐 이민청 신설, 뭐 재해동포청 신설, 그리고 뭐 전 정권에서는 질병청 신설 등 이제 청조직들이 하나씩 늘어났는데요. 근데 문제는 그런 청조직은 한국 조직법제상 모 부처의 소속 본부 형태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예 독립적인 외청으로서 독립적인 하나의 단독 부처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법제상 어쩔 수 없이 그 어떤 부처의 밑에 들어가는 하나에 들어가는 소속 기관의 형태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주셨던 시나리오에 이제 예를 들면 하나씩 검토해 보자면요. 국무총리실 산하에 청을 둔다라고 하면 국무총리실이 사실 국무조정실과 함께 국무조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국무조정 업무가 특히 금융업 관련된 업무가 국무조정에서 일어나는 기능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그 조정실 밑에 달리는 하나의 내청으로 그 하부 조직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큰데요. 그렇다면 그것이 의도했던 권한과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 거냐라는 질문에 약간 좀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렇다면 또 어디에 갈 거냐인데요. 그 청이 어디로 들어갈 거냐인데 그렇다면 뭐 논의하셨던 기재부나 혹은 뭐 금감원이나 혹은 금융위와 같은 이제 기존의 금융감독 조직들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이제 그 한재준 교수님께서 굉장히 경계하셨던 특정 부처의 하나의 부처를 또 다른 기능을 몰아서 통합해서 관리하는 그 기본 취지랑 또 다시 반대로 연결되는 논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난제인 것 같아요. 풀기가 어려운데요. 근데 미국의 사례로 말씀드렸던 인데 에이전시나 그 어드미니스트레이션, 그러니까 우리가 청으로 흔히 퉁쳐서 다 번역을 하는데 에이전시, 어드미니스트레이션 다양한 조직들이 미국에 있습니다. 근데 그 조직들의 경우에는 앞에 단서가 인디펜던트라는 단서가 항상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모부처가 없고요. 그 독자적인 예산권이나 정책 기획권 그리고 감독권을 별도로 갖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조직 법제상 사실 어떤 특정 부처를 신설해서 뭐 이 기능만 해라라고 하기에는 너무 사이즈가 안 맞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게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해법을 내놓기보다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몇 개 이제 안을 또 아이디어를 보자면 비슷한 사례로 금융 업종의 폴리시 도메인은 아니지만 그 최근에 환경부로 물관리 일원화 정책이 이렇게 다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처가 나뉘어 가지고 있던 물관리 기능들을 묶어서 환경부로 이관을 하되 환경부가 기존에 하고 있던 다른 환경산업과 칸막이를 두어서 별도의 기능으로 담아서 가져가는 그런 그림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여기 와 계신 논자들께서는 다른 의견들이 있으실 수도 있지만 금융이나 금감원처럼 기본적으로 금융 감독이나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던 조직들의 이 기능을 이관하되 그것에 대한 별도의 왓치맨을 두고 왓치맨 하느냐 이제 문제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제 의회나 혹은 다른 상호 견제 기능들을 강화하는 그림이 오히려 좀 낫지 않을까라는 행정학자로서의 또 시각을 좀 갖게 됩니다. 저도 이제 대부처로 막 몰아주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실제로 지난 MB 정부 때 대부처주의를 이렇게 지향하셨었는데 현 시점에서 그때 정책들을 다시 보면 이게 좀 이질적인 기능들이 한 바구니에 묶여 있어서 이제 견제가 안 받고 쭉 같이 가는 이런 문제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보고요. 근데 이것은 이제 시나리오 1번 어디까지나 관리 감독 기능의 특정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는 상위 조정 기능 기구를 설치해서 그러니까 각 부처가 원래 권한들이나 기능들을 그대로 그냥 가지고 있되 서로 협업하거나 혹은 뭐 규제 같은 것에 있어서 이렇게 높이 차이를 키 높이를 맞춰야 되는 이런 조율과 협상이 대두될 때는 그때는 상위 조율기구, 조정기구 위원회 형태로 행정위원회 형태로 두고 그 현안에 대해서 각자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형태의 모양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정기구를 상위에 두는 것은 뭐 대표적으로 규제개혁위원회나 R&D 기획위원회, 개발투자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재난 방역 등 다양한 형태로 이제 위에 이렇게 윗단에 두는데요. 기획위원회들을.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행정학자들은 이제 메타 거버넌스 혹은 뭐 정부위원회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어떤 위원회 조직을 두는 경우에는 국무조정실에 들어가는 게 논리적으로 크게 이상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뭐 행정위원회가 이제 국무총리실 소속도 있고 대통령 소속도 있는데 이 문제의 경중에 따라 뭐 대통령 단으로 위로 올리는 것도 뭐 그렇게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확실한 조정 기능과 조율 기능을 그 정권의 권력권자가 이제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효적인 접근이라고 볼 수 있는 장점으로 보면, 근데 단점으로는 이 사안별로 건건히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우리 상호 금융업과 같은 특정 폴리시 도메인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원천적으로 푸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미시적인 법제 해결이나 미시적인 규제 해소에는 도움이 되지만 전체적으로 구조적인 문제를 통쳐서 가져가기는 어려움이 있는 좀 제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상위 조정 기구를 두는 것은 주로 영국 사례나 일본 사례들을 참조해서 이제 논의가 많이 되어 왔는데요. 영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내각 책임제 국가이기 때문에 수상 밑에 이런 조정위원회를 두면 수상이 굉장히 추진력 있게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의회의 백업을 받아가지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사실 일정 부분 옥상옥에 좀 기능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무적인 뭐 그런 아주 규제 뭐라 그럴까요? 어떤 규율적인 그런 권한을 실제로 못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 시나리오도 이제 관리 감독 측면에서 논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업무 간 연계인데요. 시나리오 3번은 플랫폼을 통한 표준화와 업무 연계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이제 그 이영환 그 교수님께서 발제해 주신 내용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아까 어떤 말씀 주셨냐면 사실 상호 금융업이 우리가 뭐 지금 규제 감독 이걸로만 계속 논의를 초점을 두고 진행됐지만 사실 이간의 데이터의 공유라든지 혹은 잘 통계화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체계화라든지 하는 또 이렇게 협업이나 연계로 묶어가야 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거는 사실 그 서로 다른 폴리시 영역 간의 정책 영역 간의 어떤 뭐 데이터의 표준이라든지 혹은 칸막이 간의 연계라든지 하는 그 시스템을 서로 묶어주는 그런 측면의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대체로 이제 그 플랫폼 구축 측면에서 이제 별도의 외청을 만약에 둔다면 사실 그 청이 이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런 선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금융업의 마이데이터 같은 경우에 마이데이터가 서로 다른 부처들 간의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연계하는 접근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위해서는 별도의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고 그 데이터 운영 관리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어느 부처가 뭐 주무부처가 되면 손 들어 이렇게 뽑아주면 되는 거죠. 그 부처의 하부단에 이제 청 단위로 두고 그 외청이 전문성을 가지고 독자적인 전문성과 뭐 나름의 한 반준거적인 독립성을 가지고 운영할 때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그 실제로 행정안전부 산하의 정보자원관리원 같은 경우에 정보자원관리원이 전 부처의 데이터들을 통합 연계해서 서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이제 작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제가 발제 자료를 애초에는 이제 앞단에는 많이 준비를 했는데 좀 117페이지로 이제 마무리 가름을 해보겠습니다. 네, 사실 좀 규제가 관리 감독과 규제 체계가 분산되어 있다라는 문제는 상호 금융업뿐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 정책의 대부분의 지금 영역들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솔루션으로 풀기 위해서 대체로 나왔던 그 접근 방법들이 하나의 기구를 신설해서 어디다 둔다 이런 굉장히 그런 논리가 많았었어요. 근데 그리고 그 논리를 지금 한 15년 정도 이렇게 회고를 해보면 사실 그 기구 그 취지는 좋아요. 그림으로 그린 취지는 좋은데 이 기구가 조직 법제상 그런 권한을 가질 수 있느냐라고 하면 언제나 좀 반쪽짜리 형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나리오 흐름들이 이랬습니다. 제가 드렸던 그림 중에 먼저 기관이 하나가 생기고요. 기관이 실제로 운영을 해보니까 신설기관이 조정이나 혹은 연계 통합 감독 기능을 잘 못하더라. 왜냐하면 그런 법적 권한을 못 받았으니까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제 뒤에 윗단에 이제 위원회 조직을 하나 더 둡니다. 통합위원회 같은 걸 윗단에 올려서 두고요. 그리고 운영을 해보니까 이거 뭐 관리 감독은 깡건이 대비는 되는데 또 뭐 데이터니 이런 새로운 문제들 이슈가 나오더라. 그럼 기관 하나 더 둬야 되겠네 하면서 또 기관이 하나 늘어납니다. 그래서 한 정책 영역별로 이제
그 통합 감독 기관들이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18페이지군요. 118페이지에 보시면 저희 지금 정부 조직들을 간략하게 기능상으로 이제 표현해 본 건데, 여기 보시면 이게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시는데 말씀을 설명드리면요. 각 부처가 이런 기능들 하나씩 몇 개씩을 복수로 다 탑재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는 각 청들도 여러 개 가지고 있고, 그 청들이 다른 부처들을 서로 그러니까 관리 감독하는, 서로 한 부처가 다른 부처를, 또 한 부처가 다른 부처를 관리 감독하는 굉장히 복잡한 체계로 이 컴플렉시티가 증가했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그 기능 내부를 들여다보면 실효적으로 문제가 잘 풀리지는 않더라, 이런 이제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토론자로서 청컨대 이 주제에 대한 그 어떤 제도적 해법들을 나중에 모색을 하실 때 그 금융업이라고, 상호 금융업이라고 하는 요 정책 영역만 봐주시지 마시고, 지금 정부 업무 체계 전체를 거시적으로 보면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해법이 오히려 또 다른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을 잘 고려하셔서 좀 신중하게 정책 체계를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으로 제가 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권 교수님.